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는다는 말을 수백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름은 알고 계시죠? 동맥경화.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서 이 차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새의 이름을 한국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세상 모든 언어로 다 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다 외우고 나면 너는 그 새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그저 사람들이 그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 뿐이다. 그러니 이제 저 새를 진짜로 들여다보자. 저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자.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생 세상을 얼마나 자주 오해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을 다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름이라는 딱지가 마음에 편안한 안개를 뿌려서 더 이상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이름을 알기에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안다고 믿고, 전기라는 이름을 알기에 벽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문에 붙은 손잡이일 뿐 문 안의 방이 아닙니다. 진짜 뜻은 언제나 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동맥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 이름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거리 너머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동맥경화라는 그 익숙한 단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벽 속에 묻힌 낡은 수도관. 세월이 흐르면 녹이 슬고 안쪽에 찌꺼기가 눌어붙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쇠파이프. 이 그림은 참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맞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는 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파이프가 녹쓰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냥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근본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부드러운 고무 호스가 어느 날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로 변한다면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변화가 정말 세월이라는 신비한 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이름을 몰랐을 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흩어진 건강 조언 목록을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매일 물 8잔을 마셔라, 채소를 먹어라, 걸어라. 그런 말은 여러분도 이미 100번은 들으셨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목록은 잘 기억나지도 않고 오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명령은 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은 늘 반발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나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외우던 규칙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바뀝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기계의 뚜껑을 열어 젖히려 합니다. 딱 하나의 장치, 하나의 원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매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이 외워야 할 목록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스위치를 누르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들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부숴야 합니다. 동맥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수도관은 죽은 물건입니다. 물이 지나가든 말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맥은 살아 있습니다. 벽 속에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조여졌다, 풀어졌다 합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감정과 체온과 활동에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면 동맥은 스스로 넓어지고 여러분이 추운 곳에 나가면 동맥은 스스로 좁아집니다. 이건 죽은 파이프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맥은 관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관이 왜 딱딱해질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무줄 2개를 상상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방금 산 새 고무줄입니다. 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놓으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탄력이 넘칩니다. 다른 하나는 서랍 속에서 10년을 묵은 낡은 고무줄입니다.
만져보면 딱딱하고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습니다. 당기면 잘 늘어나지도 않고 조금만 세게 당기면 툭 끊어져 버립니다. 새 고무줄과 낡은 고무줄, 이 차이가 바로 혈관 탄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젊은 동맥은 새 고무줄처럼 심장이 피를 뿜을 때마다 부드럽게 늘어났다 돌아오고, 늙은 동맥은 낡은 고무줄처럼 뻣뻣하게 버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큰 반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정성껏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를 이해하면 노화라는 것이 갑자기 신비를 벗기 때문입니다. 300의 벽에는 두 종류의 단백질 섬유가 짜여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라스틴이라는 섬유입니다. 이름 그대로 탄성을 담당합니다. 늘어났다 돌아오는 그 부드러운 성질, 그게 전부 엘라스틴 덕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콜라겐이라는 섬유입니다. 이건 단단함을 담당합니다. 쉽게 늘어나지 않고 구조를 버텨주는 뻣뻣한 밧줄 같은 것입니다. 엘라스틴이 자동차 문틈의 고무 패킹이라면 콜라겐은 건물의 철골 뼈대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부드러움만 있으면 흐물흐물 무너지고 단단함만 있으면 뚝 부러지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건강한 젊은 동맥은 이 둘이 절묘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이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엘라스틴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거의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그 부드러운 탄성 섬유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 시절에 이미 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주조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공장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은 반감기가 무려 4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감기라는 건 그 물질의 절반이 낡아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40년이라니 놀랍도록 오래 버티는 튼튼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곧 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60살이라면 여러분의 동맥 속 엘라스틴은 60살짜리 섬유입니다. 60해 동안 심장은 대략 20억 번을 뛰었고 그 섬유는 20억 번을 늘어났다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고무줄이라도 20억 번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하게 갈라지고 조금씩 끊어지고 낡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몸은 이 갈라진 곳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수선하려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상처를 메우고 틈을 막으려는 성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이 낡은 엘라스틴을 새 엘라스틴으로 갈아 끼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닫혔으니까요. 그래서 몸은 손에 잡히는 다른 재료로 땜질을 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훨씬 더 딱딱한 그 밧줄로 갈라진 틈을 메웁니다. 마치 부드러운 실크 천에 구멍이 났는데 실크가 없어서 뻣뻣한 철사로 기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은 막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부드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가 딱딱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드러운 엘라스틴은 줄어들고 딱딱한 콜라겐은 늘어납니다. 이 저울이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 갑니다. 부드러운 고무호스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로 변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제 그 이름 안에 실제로 무슨 일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은 보이시죠?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저울, 그 조용한 기울어짐. 그것이 그 이름의 진짜 내용물입니다. 잠깐 이 숫자 앞에서 멈춰서 봅시다. 심장은 1분에 대략 70번을 뜁니다. 하루면 10만 번이고 1년이면 3,600만 번이 넘습니다. 60해를 살았다면 그 섬유는 대략 20억 번을 늘어났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 어떤 기계가 20억 번의 반복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중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동맥은 태아 시절에 단 한 번 만들어진 그 섬유로 20억 번의 박동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이롭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섬유가 왜 낡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노화가 조금은 덜 신비롭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저주가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도 아닙니다.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저 단백질의 회계 장부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무엇이 얼마나 낡아 사라지는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냉정한 셈. 신비를 걷어내면 그 자리에 구체적인 사건이 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가 주는 힘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지만 구체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손잡이를 쥐어줍니다. 자, 그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이제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다.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딱딱해지면 대체 뭐가 그렇게 나쁜가? 이 질문에 저는 딱 1~2분만 답하겠습니다. 짧지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심장은 피를 한 번에 왈칵 뿜어냅니다. 쿵 하고 뿜을 때마다 강한 압력의 파도가 동맥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부드러운 동맥은 이 파도를 어떻게 다룰까요? 벽이 순간적으로 쭉 늘어나면서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완충 장치처럼요. 오래된 소방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물이 훅 밀려들면 호스 전체가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며 그 충격을 부드럽게 나눠받습니다. 젊은 대동맥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쉬는 사이에도 늘어났던 벽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피를 계속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파도가 부드럽게 다듬어져 온몸으로 퍼집니다. 심장이 한 번 뛰고 잠깐 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부드러운 동맥은 저장해둔 탄성으로 피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줍니다. 그런데 딱딱한 동맥은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늘어나지를 못하니까요. 딱딱한 쇠파이프에 물을 왈칵 부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파이프 전체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물리 현상이 하나 끼어듭니다. 소리가 공기 중에서보다 쇠막대 안에서 훨씬 빠르게 전달된다는 걸 아시나요? 딱딱한 물질일수록 파동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딱딱해진 동맥에서는 이 압력의 파도가 너무 빨리 전달됩니다. 너무 빨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파도가 몸의 끝까지 갔다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딱딱한 혈관에서는 이 반사파가 엉뚱한 타이밍에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원래는 심장이 쉴 때 도착해야 할 파도가 심장이 한창 일할 때 들이닥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은 더 세게 힘을 줘야 하고 위쪽 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거센 압력의 채찍질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뇌와 콩팥 속에 있는 아주 가늘고 여린 실핏줄들입니다. 딱딱한 대동맥이 완충작용을 포기하는 순간 그 대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부위가 치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딱함이 왜 위험한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잠깐 멈추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굳어버린 혈관을 되돌리는 것은 값비싼 약일까요? 특별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전혀 모르는 작은 행동들일까요? 잠깐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약이나 특별한 음식을 떠올립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값비싼 것이 있어야 대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자연은 종종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가장 강력한 열쇠가 가장 평범한 행동 속에 숨어 있곤 하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맥의 벽, 그 구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핵심 배우는 벽이 아닙니다. 벽의 가장 안쪽, 피와 직접 맞닿는 그 표면에 있습니다. 동맥의 가장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세포들이 딱 한 겹으로 깔려 있습니다. 정확히 한 층입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그 한 겹이 여러분의 온 혈관 안쪽을 빈틈없이 덮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한 줄로 이으면 그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나 감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굵은 대동맥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전부 이 한 겹의 세포로 안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 몸속 모든 혈관의 내피세포를 다 펼쳐놓으면 테니스 코트 몇 개, 어떤 계산으로는 축구장 하나를 덮을 만큼 넓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축구장만 한 넓이의 살아있는 표면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표면 전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는 피를 느끼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내피세포를 그저 매끄러운 안감쯤으로 여겼습니다. 피가 잘 흐르라고 발라놓은 미끄러운 코팅, 별로 하는 일 없는 벽지 같은 것이라고요. 이것은 좋은 예입니다. 무언가에 별로 하는 일 없는 안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탐구를 멈추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내피세포는 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맹렬하게 일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관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혈관이 어떤 신호에 따라 스스로 넓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정체 모를 물질에 처음에는 그저 내피세포에서 나온 혈관을 풀어주는 어떤 인자라는 밋밋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체 모를 물질을 끝까지 파고들어 마침내 붙잡고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공기 오염 물질로만 알던 아주 단순한 기체 분자였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노벨상이 돌아갈 만큼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일은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뿜는 것입니다. 산화질소. 질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붙은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기체 분자입니다. 이 작은 기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뿜으면 그 아래에 있는 혈관벽의 근육에게 명령이 전달됩니다. 힘을 빼라, 풀어져라.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 작은 기체 분자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산화질소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매일 혈관이라는 기계에 부어주는 윤활유. 기계가 뻑뻑해지지 않도록 부품들이 서로 부드럽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라주는 기름.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 스위치, 바로 산화질소를 만드는 이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함이라는 문제의 반대편에는 산화질소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엘라스틴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느린 회계 장부지만 산화질소로 혈관을 부드럽게 여는 이 기능은 우리가 매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실시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는 혈관의 부드러움은 대부분 이 실시간 스위치가 좌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좋은 습관들은 예외 없이 전부 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페인먼다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좋다.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든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내피세포에게 지금 산화질소를 만들라고 명령하는가? 스위치를 켜는 손가락은 대체 누구의 손가락인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 전체를 하나로 꿰는 열쇠입니다.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것은 피의 마찰력입니다. 피가 혈관벽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갈 때 생기는 그 문지르는 힘. 과학에서는 이것을 전다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이 강바닥을 문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르면 강바닥의 조약돌을 매끈하게 다듬듯이 세차게 흐르는 피는 혈관 벽을 끊임없이 문지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직관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을 나쁜 것으로 여기죠. 벽에 가해지는 힘이라니 혈관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이 마찰이라는 스트레스는 혈관에게 살아있으라는 신호이자 건강하게 열려있으라는 초대장입니다. 피가 많이 그리고 빠르게 흐를수록 혈관 벽을 문지르는 이 마찰력이 커집니다. 내피세포는 이 마찰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세포 표면에는 마치 물결에 흔들리는 수초처럼 이 흐름을 감지하는 작은 더듬이 같은 구조들이 돋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강해지면 지금 피가 세차게 흐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산화질소 공장을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곧 명령이고 명령이 곧 산화질소이고 산화질소가 곧 열림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감탄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설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여러분이 달리기 시작하면 근육은 더 많은 피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피가 더 빠르게 흐릅니다. 피가 빠르게 흐르면 혈관벽의 마찰이 커지고 마찰이 커지니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뿜고 산화질소가 혈관을 활짝 열어 바로 그 순간 필요한 만큼의 피가 시원하게 지나갑니다. 몸이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혈관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넓혀줍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진화가 빚어낸 이 자동 조절 장치는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그때그때의 반응입니다.
달릴 때만 잠깐 좋아지는 것 같죠. 만약 그게 전부라면 운동은 그 순간에만 효과가 있고 멈추면 도로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마찰 자극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주면 내피세포는 자기 구조 자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마치 자주 쓰는 근육이 굵어지듯이 자주 자극받는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설비 자체를 늘립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통째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조차 더 많은 산화질소를 뿜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여러분은 단지 다리 근육만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맥 자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동맥의 기본 설정값을 뻣뻣함에서 부드러움 쪽으로 다시 맞춰놓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혈관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 없이 오직 여러분 스스로의 움직임만으로요. 여러분의 두 다리가 곧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됩니다. 만약 스위치가 단 하나뿐이라면, 마찰력과 산화질소라는 그 하나뿐이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모든 혈관의 좋은 습관들은 사실 딱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위치를 켜거나 아니면 끄거나. 이것이 왜 강력한 생각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떠도는 온갖 혈관 건강법 앞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을 들으면 딱 하나만 물으면 됩니다. 이게 그 스위치를 켜는가? 마찰을 만드는가? 아니면 산화질소에 연료를 대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그저 유행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습관을 하나씩 해부해 봅시다. 각각의 습관을 놓고 딱 하나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이 습관은 그 산화질소 스위치에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어떤 습관이 진짜로 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 빠르게 걷기. 이것이 가장 큰 기둥입니다. 마찰을 꾸준하게 그리고 오래 주고 싶다면 무엇이 가장 완벽할까요? 답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떠올려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근한 불로 오래 끓이는 요리가 필요합니다. 확 타올랐다가 1초 만에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요. 아주 짧고 격렬한 운동, 이른바 고강도, 인터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짧으면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도 훌륭하지만 그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혈관 벽에 마찰을 꾸준히 흘려보내 산화질소 공장을 오래 돌리는 데는 적당한 속도로 오래 걷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 왜 하필 걷기일까요? 걷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 그러니까 허벅지와 종아리의 커다란 근육들을 리드미컬하게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 큰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다리의 정맥을 짜내어 피를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온몸의 혈류를 잔잔하면서도 꾸준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끌어올립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 은근하고 지속적인 마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격렬하게 확 타올랐다 꺼지는 게 아니라 30분 내내 뭉근하게 흐름을 유지합니다. 산화질소 공장을 오래 돌리는데 이보다 알맞은 운동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강도가 대체 어느 정도냐? 여기에 아주 똑똑한 측정법이 있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대화 검사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옆 사람과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강도. 딱 그 정도입니다. 말은 이어지는데 노래를 부르려니 숨이 차서 안 되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내피세포가 가장 기뻐하는 마법의 강도입니다. 이 검사가 왜 똑똑하냐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기 시작한다는 것은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곧 피가 더 빠르게 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대략 하루 30분, 일주일에 닷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10분이나 15분부터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숫자가 아니라 그 마법의 강도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자리에서 일어나기.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30분 걸었으니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괜찮겠지.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아침에 30분 걷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8시간의 연속된 앉아있기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빚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있는 피가 느릿느릿 고여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느려지면 혈관 벽을 문지르는 마찰력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마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산화질소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만 계속 앉아 있어도 혈관의 기능이 눈에 띄게 나빠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열심히 걸었어도 그 뒤에 8시간을 붙박이처럼 앉아 있으면 공장은 그 8시간 동안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은행 계좌처럼 생각합니다. 아침에 30분어치를 저축해두면 하루 종일 그 잔고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저축 계좌가 아닙니다. 혈관은 매 순간의 흐름에 매 순간 반응하는 지금 여기의 기관입니다. 지금 흐르면 지금 깨어있고 지금 멈추면 지금 잠듭니다. 아침에 훌륭한 저축이 오후에 긴 정체를 상쇄해주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시간에 벌어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해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몇 걸음 걸으세요. 물 한 모금 마시러 가세요. 창밖을 잠깐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멈춰있던 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내피세포가 깨어나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몇 걸음의 짧은 움직임이 그토록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격렬함이 아니라 정체였습니다. 정체를 깨는 데는 격렬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첫 번째 습관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걷기와는 독립적으로 따로 작동합니다. 바로 이 점이 왜 우리가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침에 걷기가 공장을 힘차게 가동시키는 일이라면 앉아있는 시간을 끊는 것은 그 공장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습관, 질산염이 풍부한 푸른 잎 채소와 비트. 여기서 산화질소로 가는 두 번째 길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마찰이 아니라 음식을 통한 길입니다. 비트, 시금치, 상추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입안과 몸속에 사는 이로운 세균들을 만나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질산염은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놓일 때, 이를테면 한창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산화질소로 변신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첫 단계,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그 이로운 세균들은 바로 여러분의 혀 위에 삽니다. 입안에 사는 미생물들이 이 변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강한 살균 성분이든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지나치게 자주 헹구면 이 이로운 세균까지 함께 쓸어버려서 산화질소로 가는 이 길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협력자들이 이렇게 뜻밖의 곳에 숨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붙인 이름표보다 언제나 한 겹 더 복잡하고 그래서 한 겹 더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채소를 넉넉히 먹으면 운동이 만들어내는 산화질소 공장에 추가로 연료를 대주는 셈이 됩니다. 두 개의 길이 서로를 돕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비트가 무슨 신비의 명약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비트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젊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두 개의 길이 있고 두 길을 다 열어두면 그 효과가 서로 더해진다는 것, 그뿐입니다. 과장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법의 약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네 번째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기. 여기서 좀 뜻밖의 연결이 나옵니다. 대체 물이 혈관의 부드러움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연결고리는 피의 점성,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끈적이는가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집니다.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피는 무겁게,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혈관 벽을 기분 좋게 문질러 주던 그 마찰이 약해집니다. 내피세포가 받는 자극이 흐려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꿀을 가느다란 빨대로 빨아올리는 것과 물을 빨아올리는 것의 차이를요. 꿀은 끈적여서 잘 오르지 않고 물은 가벼워서 쉽게 흐릅니다. 걸쭉한 피는 꿀에 가깝고 잘 수분이 채워진 피는 물에 가깝습니다. 같은 심장의 힘으로 밀어도 걸쭉한 피는 챈뜨게 흐르며 혈관 벽을 시원하게 문질러 주지 못합니다. 마찰이 흐려지면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그 산화질소 신호도 함께 흐려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이것도 이름 뒤에 숨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나이 든 몸에서는 그 목마름이라는 경보기 자체가 예전만큼 잘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도 목마름을 잘 못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물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기 쉽습니다. 경보기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시계를 믿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피를 가장 알맞게 물켜서 내피세포가 가장 선명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자, 이제 4가지 습관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건 4개의 서로 다른 규칙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이 서로 관계없는 4개의 규칙이었다면 우리는 넷을 따로따로 외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운 것은 언젠가 잊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그저 하나의 스위치를 누르는 4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빠르게 걷기와 앉아있는 시간 끊기는 마찰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질산염 채소와 물은 산화질소에 연료를 대주거나 그 자극이 잘 전달되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넷은 서로 다른 문처럼 보이지만 그 문들은 모두 같은 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4개짜리 목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의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찰이 산화질소를 켜고 산화질소가 혈관을 연다. 그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 습관들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도 페인먼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은 아직 걷기가 주는 이로움 가운데 정확히 몇 %가 혈관이 부드러워진 덕분이고 몇 %가 체중이 줄고 혈압이 낮아진 덕분인지 딱 잘라 나누지 못합니다. 이 효과들은 마치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갑니다. 하나를 돌리면 다른 것도 따라 돕니다. 걷기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워진 혈관이 혈압을 낮추고 낮아진 혈압이 다시 혈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깔끔하게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에는 그 구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톱니를 돌리든 결국 온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 습관들은 신비의 명약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미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면 이 습관들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직함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과학은 언제나 자기가 모르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놓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학이 아니라 장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고, 아직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정직하게 경계를 그어도 남는 것이 여전히 충분히 강력합니다. 마찰이 산화질소를 켠다는 이 핵심 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이 아직 안개 속이라 해도 이 뼈대만큼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좋은 소식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동맥은 나이가 몇이든 운동에 반응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엘라스틴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낡은 섬유 자체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 혈관을 열고 닫는 그 기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기능은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되살아납니다.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단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내피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되살아납니다. 구조의 일부는 되돌리지 못해도 기능은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실제로 느끼는 것은 바로 그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미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여러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내피세포는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잠들어 있던 그 공장이 오늘 여러분의 첫걸음과 함께 다시 불을 틉니다. 60이든 70이든 시작하는 그날이 여러분의 혈관에게는 새로운 첫날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렇게 몸속을 다 뜯어보고 나면 그 안에 신비가 사라져버리지 않느냐고요. 아름다움이 깨지지 않느냐고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경이로움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는 꽃을 분석하느라 그 아름다움을 놓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누구 못지않게 꽃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 그 꽃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봅니다. 세포가 물을 끌어올리고 빛을 붙잡아 에너지로 바꾸고 색소가 벌을 부르기 위해 그 빛깔을 빚어낸 진화의 긴 이야기까지요. 못은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습니다. 못은 아름다움 위에 아름다움을 한 겹 더 쌓아 올립니다. 이해는 언제나 덧셈이지 뺄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죽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응답해 산화질소라는 마법 같은 분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두 발이 땅을 박찰 때마다 환호합니다. 태아 시절에 빚어진 섬유가 60회의 박동을 견디고 축구장만 한 넓이의 세포가 흐름을 감지해 매 순간 명령을 내리고 작은 기체 분자 하나가 그 거대한 관을 부드럽게 엽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덜 신비로워지던가요? 저는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몸이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꽃을 이해하는 과학자가 꽃의 아름다움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겹겹이 숨은 더 깊은 아름다움을 하나 더 얻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 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언어로 안다 해도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질문을 던지고 배우려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문을 열어보지 않으니까요. 동맥경화라는 그 익숙한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다 이해했다고 착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늙어가는 몸 앞에서 무력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지레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이름 뒤에 숨어있던 진짜 기계를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벽, 흐름을 듣는 세포, 혈관을 여는 작은 기체, 그리고 매일의 그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심장의 리듬에 맞춰 춤추듯 팽창하고 수축하는 여러분의 동맥을 떠올려 보세요. 태아 시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온 그 부드러운 섬유, 흐름을 감지하는 축구장만 한 세포의 표면, 그리고 여러분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용히 피어오르는 그 작은 기체 분자를요. 여러분이 두 다리로 땅을 박찰 때마다 그 혈관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환호를 여러분은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돛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무력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는 조용한 힘을 여러분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완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서 30분을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이어지는데 노래는 못 부르는 그 강도라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마법의 강도에 있는 겁니다. 그 30분 동안 여러분의 내피세포는 깨어나 산화질소를 뿜기 시작하고 그 자극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의 동맥은 조금씩 부드러움 쪽으로 설정값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매 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세요. 이 작은 두 가지가 사소해 보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그 기계를 떠올리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실제로 어떤 스위치를 누르는지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동맥은 오늘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댓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늘 궁금했던 과학 질문 하나, 혹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를 적어주세요. 이름은 알지만 그 속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것, 그런 게 분명 하나쯤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뚜껑을 열고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세계를 함께 파헤치는 이 여정,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기계들을 하나씩 뜯어보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세상이 얼마나 더 경이로워지는지를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